어쨌든 국민 물론이죠. 소득을 물론이죠. 3배를 키워놓고 나왔고 네. 세계에서 10% 이상 평균 올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12%를 연속으로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군 융창의 계기를 가진 올림픽을 네, 이순자 씨가 한 매체와 한 인터뷰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2시간에 가까운 인터뷰 전문을 분석했습니다. 과장과 왜곡, 궤변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입니다. 오대영 기자, 국민소득 3배, 평균 경제성장률 12% 이거 맞는 수치입니까?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3배가 아니라 2배 늘었습니다. 1980년에 1,686달러였는데 1987년에 3,467달러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집권 8년간 평균 8.6%입니다. 12%가 아닙니다. 전두환 정부가 물가 안전 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심화시켜서 경제 체질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뤄낸 성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통계가 과장됐다는 거고 두 번째 내용도 좀 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사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민주화가 뭐예요?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민주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망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을 한 거잖아요. 회고록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다라는 궤변입니다. 네. 이 회고록이 허위 사실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건 법원 판결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역사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대법원은 2005년에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전 씨가 추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이 이 재판과 관련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꼭 광주에서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더욱이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번 소송 같은 경우야말로 관할 이전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딱 들어맞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게 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근데 광주지검에 고소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광주의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 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씨 인터뷰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예. 책을 제가 9권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예.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들어보시니까 사실 같던가요?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네, 5.18 북한군 투입설에 개연성이 있다. 지만원 씨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개연성을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죄가 난 건 단 한 건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명한 사실이니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지만원 씨가 가장 최근에 공개 장소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책에 대해서 저 광주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재판을 마침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하니까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쓴 책이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설이 허위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까? 네, 판결이 끝난 명예훼손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2003년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도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때는 무죄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이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일부 내용으로 호도를 하고 있고 친박계에서도 개연성까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 씨는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 인민군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의 얼굴들을 전부 그 최신 영상 분석 기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분석을 하니까 584명이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이다 그예요. 네, 584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2년 전에 팩트체크를 할 때 한 4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심지어는 오늘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해자가 특정이 되니까 명예훼손을 판단하기가 그나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인민군으로 지목된 14명에게 총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민군으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은 당시에 4살이었다면서요. 네, 5명의 탈북민과 오늘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한 명은 4살, 한 명은 9살, 2명은 11살, 또 다른 한 명은 12살이었습니다. 모두가 황당해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만원 씨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새롭지 않은데요. 진짜 문제는 제1야당에서 개연성을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군 투입설로 총 8번의 법적인 판단을 받았거나 네.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4건, 2건이 유죄고 1건이 무죄입니다.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민사배상은 1건이 배상 판결, 1건 진행 중입니다. 책자 제작과 발행 금지 가처분 1건은 인용, 1건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는 문재인 씨도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호칭하는지는 잠시 뒤면 아시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온 뒤 유튜브 가짜뉴스가 8배 늘었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망언 전 10일과 이후 10일을 조사한 결과 각각 9건과 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 조회수도 볼까요? 360만 건이 넘습니다. 41배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언론사의 팩트체크는 15건, 양으로만 보면 가짜가 진짜를 압도한 셈이죠. 정치인이 불붙인 망언 전국, 그 피해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최근 5.18 가짜뉴스는 기존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특정 정치인까지 등장시켜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억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5.18 기념공원의 한쪽 벽면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사실이 뭔지 오대영 기자와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거 합성입니까? 합성이나 조작은 아닙니다. 실제 저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 사진을 내세우면서 의혹을 좀 상당히 증폭시키면서 아예 대통령이 유공자다라고 단정짓기도 하던데요. 네, 하지만 저 명단 속의 문재인 씨는 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5개 단체와 8명의 취재원을 거쳐서 수소문해봤습니다. 어렵사리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1939년생 문재인 씨였습니다. 발포 소리가 나길래 광주 경찰서에 있는 골목으로 피했지. 거기 거기까지 따라와서 총을 쏴버렸어요. 지혈시킨다고 오른다리, 허벅다리 거기를 그냥 되게 매갖고 거기서 하루 저녁 잤지. 불도 못 켜고 북한군이 어디가 내려와 있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네, 그러니까 1980년 당시에 부상을 당한 동명이인인 건데 당사자에게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팩트체크가 단번에 끝나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5.17 계엄령 위반 혐의를 받아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상심사를 신청하거나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5.18 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팀에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 외에도 또 다른 정치인들도 5.18 유공자다라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졌죠. 네, 주로 민주당 인사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유공자라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아니다라고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 실제 유공자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광주에 없었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18 관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어도 인정이 됩니다. 가짜 뉴스들에는 이런 맥락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원 전국에 몰고 온 가짜 뉴스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두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학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팀은 궤변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전 씨 주장부터 좀 다시 볼까요? 네, 회고록에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조비오 신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 왜곡, 가짜, 허위 진술, 거짓말 등도 회고록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전 씨 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거나 문학적 표현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라면서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오늘 관련된 판례를 다 조사를 해봤다면서요? 네. 결과가 달랐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학적 표현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또 풍자, 비유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즉 문학적 표현을 썼더라도 사실적시로 볼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 의미와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 독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전 씨는 이 자체를 다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되겠죠? 네, 충분히 종합적으로 가만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명예훼손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차명계좌 발언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인용했다, 의견이다 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고영주 변호사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내면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민사재판에서는 위자료 판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네, 전 씨가 최근에 2년 동안 회고록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내놓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궤변이라고 판정을 했죠. 네, 첫 번째 표현의 자유, 두 번째 출판의 자유.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 팩트체크했고요. 민정기 전 수석이 대필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필했더라도 민형사 책임은 있다라고 이미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문학적 표현 주장도 판례로만 보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5.18을 폄훼하는 유튜브 방송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기존에는 가해자, 그러니까 신군부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북한군 투입, 시민이 먼저 발포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자인 5.18 유공자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1988년생 가짜 유공자도 있다. 2,500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른바 프레임의 이동인데요. 그 기점을 파악해보니까 정치권에서 망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분석 결과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유튜브 방송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중에서 5.18 유공자와 관련된 영상은 94개, 채널 35개, 그리고 조회수가 527만 회, 구독자 수가 424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중복자가 상당하니까 연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다 가짜 뉴스들인가요? 네, 가짜 뉴스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특히 유공자의 명단은 세세한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뭔가를 감추는 듯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온 무책임한 발언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번졌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런 정보나 영상의 내용들은 2017년 대선 때 이미 나왔습니다.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인 게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다시 떠올랐고 올해 2월에 야당이 주최한 문제 그 공청회에서 가짜 유공자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급증했습니다. 한 달에 4번 꼴이던 방송이 공청회 뒤에 25번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망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고 가짜 뉴스만 양상하는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네, 최근 많이 퍼진 가짜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88년생도 유공자다, 가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5.18 유공자법에 따라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도 예우를 받습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법과 같습니다. 심지어 한 정치인은 1980년 11월에 태어난 사람이 유공자라면서 가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5.18 때 임신부가 진압군의 배를 걷어차여 본인과 태아가 큰 피해를 당했고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짜의 테두리에 넣어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고 들으면 5.18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아주 교묘한 내용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00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공자 2,500명을 4급, 5급 공무원으로 대거 임용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가기관에 취업 중인 5.18 유공자는 총 446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0.06% 수준입니다. 이 추세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그냥 계속 둘 거냐 아니면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5.18 왜곡 처벌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의원 166명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논의가 없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찬반이 부딪힙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갔나?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돈을 또. 그리고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뒤로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것처럼 전 씨가 비교적 건강한 걸로 보이니까 재판부가 법정에 다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 씨가 지금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전 씨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넘는 벌금, 이 사건에 포함될 경우에는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 씨 사건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네, 전 씨 측이 고령으로 서울에서 이 법원이 있는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으니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영상에 찍힌 골프장이 강원도고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가 전 씨한테 재판에 다시 나와라, 그 불출석 허가를 다시 취소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네, 형사소송 규칙상으로는요. 이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1심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 씨에게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만약 안 나오고 뭐 시간만 지나면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판장 판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마지막 일정, 그러니까 선고 공판에는 꼭 나와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검찰 소환이나 뭐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들었던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 속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 씨 측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 씨 측은 뭐 건강 문제나 또 고령 뭐 이런 걸 이유로 소환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좀 짚어보면 지난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2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서면 진술서만 냈습니다. 네. 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도 지난해 8월에 한 번, 또 올해 1월에 또 한 번 각각 건강 문제를 들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그제서야 지난 3월에 부인 이순자 씨와 출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첫 공판 바로 전날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전 씨의 알츠하이머를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인지 능력이나 정신 건강이 정상 수준이 아니다. 왕복 10시간 걸리는 광주까지 이동한 게 무리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딱 한 번 광주지법에 출석을 했을 때도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해서 공분이 컸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이 나오니까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 씨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광주 학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또렷하게 반박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법정에서라도 뭐 진심 어린 사죄를 듣고 싶다 이런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과 재판부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5.18 유공자 중에요. 저희가 감히 예상드리건데 80% 이상이 가짜랍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명단내라 명단내라. 네, 최근까지 5.18 관련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들입니다. 갈수록 거리낌이 없는 5.18 유공자 폄훼와 왜곡 주장, 본격화한 그 출발점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5.18 가짜의 유공자 그리고 뭐 특혜 주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팩트체크를 해도 많이 사라지지가 했죠. 않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출발점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5.18 유공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른바 비교표가 지금도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처에서 여러 번 해명했고 언론도 사실 아니다는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5.18 유공자, 6.25 참전용사 이렇게 두 항목만 표를 만드는 그 자체가 오류가 많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6.25 관련 유공자들 중에 혜택이 가장 적은 참전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전체를 좀 뒤섞어서 비교한 건데 병역이나 의료 혜택 같은 특정 내용을 입맛대로 좀 키우거나 좀 자의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들을 분석한 결과 그 시작은 2013년 3월에서 5월 사이였습니다. 이때 지금 퍼지는 것과 오류까지도 똑같은 표가 만들어 퍼졌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렇게 2013년에 좀 본격화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온라인에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3년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급증하던 시기입니다. 특히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의 접속자가 급증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3년 5월 희생자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5.18 유가족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글이 일베에 올라와서 큰 물의를 빚었죠. 네. 이 사건은 2년 후에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5월에 방송사 두 곳이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했다. 이런 음모론을 인터뷰로 내보냈습니다. 네. 네, 방송 후에 두 곳이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법정 제재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법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판단이 끝난 5.18의 정당성을 근거 없이 훼손하는 일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겁니다. 네, 근데 5.18 유공자에 대한 음해는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더 거세지지 않았습니까? 네, 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 보시면요. 2017년 3월에 과도한 취업 특혜가 청년 유권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하는 식의 선거 여론전이 나타났습니다. 일베에서 포스터를 만들어 퍼뜨렸고요. 또 지만원 씨와 온라인 극우 매체도 나섰습니다. 급기야 오프라인까지 퍼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만 떠돌던 포스터가 전단지로 바뀌어서 인쇄가 돼서 실제 대학과 학원가에 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 네. 저희도 좀 본격적으로 이걸 팩트체크를 해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정치권이 판을 깔아주면서 또 문제를 키웠습니다. 네. 이대로 좀 잠잠해져야 했는데 정치권이 이번에는 문제를 자극했습니다. 작년 2월에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5.18 공청회가 열리면서 지만원 씨가 주장한 북한군 개입 음모론이 국회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음모론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권위를 좀 빌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군요. 네, 오늘 저희가 확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를 한번 좀 같이 보시죠. 그동안 유튜브나 온라인 게시판에 5.18 관련해서 총 522건이 삭제나 접속 차단 대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대선이 있었던 2017년도 국회 망언이 쏟아진 작년에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죠. 5.18 유공자 폄훼는 이 음지에만 있었던 온라인 한켠에만 있었던 그 음모론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 이 주장은 신군부가 퍼뜨린 가장 오래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5.18 40주년을 앞두고 이런 주장이 또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밀 문서에 나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가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주장인지 영상 가볍게 보시죠. 네. Also from infiltrators.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당시에 침입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북한에서 잠입한 간첩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침내 미국의 봉인됐던 기밀 서류들이 기밀이 해제돼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 네, 추정이라고 밝히곤 있지만 5.18 북한군 개입 정황을 미국 정부가 당시 내부적으로 파악했으리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 유튜버가 들고 있던 문건을 직접 확인을 해봤죠. 네, 1980년 5월 25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본국에 보낸 한국 상황 보고문입니다. 네. 현재 미국 국무부와 우리 5.18 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문서는 아니고요. 1996년 국내에도 원문이 공개돼서 자료집도 나와 있습니다. 유튜버가 언급한 내용 번역하면 이겁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 검문이 강화됐다. 광주에서 들어오는 선동가들 또한 며칠 전 서울 이남에 상륙했다고 여겨지는 간첩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입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상 이 문서에 나온 이 잠입자 혹은 간첩이라는 그 표현이 그 당사자가 광주에서 온 사람이라고 단정할 맥락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문서는 미 대사관이 당시 신군부의 움직임에 관해 수집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네, 새롭게 찾아낸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입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비교적 더 최근에 확인된 문서들에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을 전후로 미국은 신군부 쪽과 또 북한 이 양쪽의 동태를 적극적으로 살핍니다. 그 결과 1980년 5월 9일 미국 CIA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 내용 보시죠. 네. 한국의 정치적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기미를 보이는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18 이후인 6월 5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문서입니다.
북한이 몇 달간 군사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김일성은 전두환이 북한의 위협을 자신과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18 전후로 일관되게 북한은 조용하다. 이렇게 미국은 이미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 기밀이 해제된 내용과 또 1989년에 우리 국회에 5.18 진상조사 특위에 제출한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1980년 5.18 당시부터 미국 공식 입장과 또 실제 기밀 문서들은 모두 북한 배후설이라는 음모론을 막는 근거이지 거꾸로 그걸 뒷받침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